부자 감세라고 하는 그런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모님이 일자리는 없으셨는데 이제 뭐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서 연말정산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다, 아니다 논란인 가운데 개편에 따라서 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지,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한 궁금증들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제 개편의 핵심과 영향에 대해서 짚어주실 분입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금 제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설을 해 주실 분입니다. 고경남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주실 분입니다. 조동현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시다시피 7월 말에 정부가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높습니다. 세목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현재 기본 공제 기준은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인데요. 다주택자는 집을 여러 채 가졌더라도 공시지가를 다 합쳐 12억 원이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시키고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인데요. 세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과 보유주택가의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종부세 폐지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예, 그동안 중산층을 중심으로 이 종부세의 과도한 세금, 특히 징벌적인 기능마저 있었던 그런 점에 대해서 불만이 컸고요. 또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일부 있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전향적인 그런 발표가 좀 있었죠.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빼도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곧장 이걸 받아서 어떻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지금 조세정책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경쟁을 벌인다 볼 수 있는데 전면 폐지도 가능하다고 나오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지금 개정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처음에 종부세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종부세 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2022년까지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국세 통계 시스템에서 보면 2018년 대비해서는 이제 3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결정세액은 한 4배 정도가량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된 영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공시가격이 좀 상향이 많이 됐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이제 아직은 살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주택자 기준인데 초고가 1주택자라고 하면은 30억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종부세가 공제를 뭐 다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77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똑같은 공시가격 30억 기준이지만 공시가격 5억 원짜리를 6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한 400만 원 가까이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셈인데 다주택자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고요.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세 목사님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는데 네. 종부세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보다는 지방세인 재산세 쪽으로 흡수를 하면서 좀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 대선 공약 중 하나가 이제 높아진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그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실 그 약속은 22년, 특히 23년에 이제 법 시행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종부세 세수를 보면 정확하게 2020년 주택분 세수는 동일하게 좀 거쳤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 시행령상이나 행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과세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 건 아니죠. 다시 또 집값이 급등하거나 또 이런 종부세 강화라는 정책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정책을 맡게 되면 언제든지 세금은 또 급등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종부세 과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세부담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세 원칙이 뭐냐, 이 근거가 뭐고 기준이 뭐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확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집을 가지신 분들이 그 지역의 이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투입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 지하철이죠. 뭐 학군, 교육, 병원, 그럼 이제 의료 아닙니까? 뭐 보건, 기타 등등 이런 많은 공공재 투입에 드는 비용이 이분들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편익과세 원칙이라고 해서 재산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간의 공평성의 문제인 겁니다.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내는 거다. 그래서 주택이 있으면 세율은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가치에 비례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높은 누진 7단계, 6단계의 높은 누진 과세가 아니고 단일 비례세율이 이 보유세의 원칙인 겁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제 거래세를 낮춰가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단일화시키고 어떻게 통합시킬 거냐. 이게 아마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얘기하고 종부세를 좀 낮추는 안에 대한 세제 개편을 얘기하면 꼭 부자 감세 이게 나오거든요.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내는 거다. 네. 이거와 자산이 많은 소수의 5%가 다 내는 거다.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감세는 물론 이제 세금의 공정성에 어떤 의문을 던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지금 불합리하게 이런 보유세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갖고 있는 누구나 내면서 소수에게 집중되는 거는 바람직스럽지가 않고 불합리하다 이거죠. 부조리하다 이거죠. 이건 보유세 원칙에 어긋나고 다른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단일 세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상위 5%의 자산가에게만 이렇게 높은 세율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또 너무 낮은 재산세 세율은 여전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정상화라는 건 결국 이런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비판보다는 불합리하게 일소수의 자산가 계층에게만 집중되는 세금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십시일반 논아서 분담하는 그게 이제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에 이거 시작됐을 때는 부자한테 매기는 세금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쭉 유지되고 아파트값 오르면서 일반 중산층에게도 부과가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중산층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됐는데 사실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좀 많이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자꾸 씌워버리면 사실 세금은 구조 자체가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게끔 되어 있는 거고 자산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완화한다고 하면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 감세라는 측면에서 보는 게 옳다 그르다를 좀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종부세라는 과세 체계가 합리적으로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개편이 되면 뭐 정부안이 됐던 뭐 절충안이 됐던 개편이 될 거는 같은데 개편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장 회복에는 조금은 활력을 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거시경제 상황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금리가 이제 인하되기 이전에 이런 세부담 완화하는 조치나 종부세 개편이 있다고 해서 급격하게 살아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방의 경우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서울은
가격도 덜 떨어졌고요. 비수도권 쪽 위주로 이제 많이 떨어진 건데 이분들한테는 세금 부담도 또 의미가 있거든요. 크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오히려 더 이 조치는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은 조금 심리적인 그런 영향이 더 클 것 같다. 종부세 개편이 이제 그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뿐이 아니고 종부세가 줄어든다. 이러니까 이제 지방 세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조 기자가 알아오셨죠? 네. 정부가 거둔 종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시군에 나눠줍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약 7조 5,600억 원에서 지난해 4조 9,600억 원으로 1년 새 2조 6천억 원 줄었는데요. 지자체별로 보면 부산 영도구가 15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대전 동구 149억 원, 경기 고양시 145억 원, 전북 김제시 144억 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 원 순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젠 종부세 폐지까지 검토되고 있어 지방 재정 타격이 우려되는 건데요. 지방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줄 수 있는 만큼 대응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인데요. 이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 재정 타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보완책이 있을까요? 결국은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재산세율을 조금 올려가는 그런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교부세는 이제 지자체 그 어떤 재정 수요에 맞게 좀 재정이 좀 부족한 쪽은 많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지자체 간 재분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세로 곧장 가게 되면은 그런 재분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 증액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서 분배를 재조정하는 이런 어떤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파트 1억에 샀어요. 네. 그래서 나 월급 생활 하면서 꾸준히 아파트가 오르더라. 그래가지고 강남에 하나 있었는데 이게 한 40억 되더라. 그랬더니 종부세 내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인컴이 되는 수입도 없는데 열심히 막 모아가지고 냈다. 근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아이들한테 이거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30억이 넘으니까 상속세가 50%더라. 그러면 이 반은 또 세금을 내는데 난 세금만 내다 죽는 거냐. 자, 상속세 문제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30억 원을 넘길 경우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높습니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나타내는 GDP 대비 상속 증여세수 비율도 OECD 2위인데요. OECD 38개국 가운데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24개국으로 평균 상속세율은 26%, 평균 최고세율은 15%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죽어서도 내야 되는 세금, 상속세, 그다음에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으로는 100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는 분이 상속인이 100명이다. 네. 그럼 각자 받는 거를 이제 똑같이 공평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1억 원씩 가져가게 될 텐데 이래도 100억 원에 대한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바뀌는 방향이 유산취득세가 된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 기준인 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까 세부담이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본이득세라는 거는 자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매각을 해서 정말 이익을 실현시켰을 때 이익을 실현시킨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고요. 이 상속이라는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어쩔 수 없이 이전이 된 상황에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매각을 해서 이익을 실현시켰을 때 그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 정도로 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 50%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고 수익권에 있거든요.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5%포인트 높지만 우리의 또 다른 어떤 기업 할증과세 같은 걸 염두에 두면 어떤 경우에는
일본보다도 더 세율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최고 세율이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관습 문화를 살펴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일정한 재산을 남기는 것을 꼭 아주 부조리 하고 부정당한 그런 부의세습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상속 증여 이런 동기가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어느 정도 부모의 몫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문화가 강한 반면 세제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셈이죠. 적어도 상속세제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높은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이제 저희들이 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게 OECD 평균 수준이 27% 정도거든요. 27, 28% 정도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OECD 평균 수준 정도는 낮추는 게 타당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있는 사람들의 얘기거니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해 왔다가 28년이죠 아마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에 이르면서 야 이게 나도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18년도 이후부터 상속과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산층에 해당하는 분들도 갑자기 나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반발심 이게 좀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고 세율 인하라는 부분의 포커스보다는 이제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자연스럽게 바로 이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면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에서 뭐 공제 금액을 좀 더 현실화해서 만들어준다거나 완화를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기업 부분을 이제 좀 더 영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해서 가업상속 공제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더 완화시켜주고 공제 금액도 늘려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공제도 높이고 과세 표준도 좀 올리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자산 가격이 그동안 뭐 아주 빠르게 커지고 규모도 확대되면서 중산층이 대거 이제 편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 부모가 지금 고령화되고 이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시점이 되면은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담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 공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부모가 죽으면서 또는 이제 재산을 좀 남겨줘야 된다 또는 자녀가 분가를 하게 되면 약간의 이제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건 자연스러운 어떤 의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숫자로 그게 어느 정도일까? 이게 이제 사람마다 계층마다 연령 뭐 지역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이제 하기에 참 어려워서 하지만 세법은 그걸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은 대략 5억 10억 선이라면 이게 거의 집 한 채에 해당하는 서울의 집 한 채에 해당하는 값 이상으로는 올라가 줘야 될 것 같다. 기본 공제가. 어린 자녀가 이 집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쫓겨나가고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억 이상은 기본 공제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율 간의 이제 이 구간도 과거에 2000년 당시에 제정된 것들이라 대부분 너무 좁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는지에 따라서 세금 구간이 막 달라지는 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상속세 과세 체계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자산 규모가 엄청 이제 확대됐기 때문에 정말 부자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그리고 조 단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이렇게 30억을 최고 세율 구간으로 했는데 그건 전혀 타당하지 않고 적어도 뭐 100억대 이상은 돼야 최고 세율 얘기해 볼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산가 슈퍼 리치화 하려면은 글쎄요, 뭐 집 한두 채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은 최고 세율은 100억은 넘는 게 맞고 일례로 2000년 당시에 이제 30억 이상 50%가 정해졌습니다. 2000년이면 IMF 직후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때 30억이면 글쎄요 이태원에 적어도 몇 층짜리 빌딩은 돼야 아마 30억을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이태원의 뿜아 빌딩이 얼마냐 이거죠.
엄청나죠. 이태원의 꼬마 빌딩이면. 이제 7월 1일입니다. 오늘 7월이 시작이 됐어요. 네.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겁니까 지금?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는 정부가 약간은 적극적으로 안을 준비할 것 같고요. 네. 세율 인하가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담기기에는 정부가 너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중장기 과제로 돌릴 확률이 좀 높고 대신 세금 부담을 시켜줄 기본 공제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아마 넣던지 아니면 이제 가업 승계의 공제 한도를 또 계속 높여가는 노력을 하든지 뭐 이 정도에서 정부가 플러스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마침 국회에 이제 재정세제 특위가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런 세율 체계 개편 같은 문제는 이제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연내까지 논의해서 빠르면 뭐 연내 입법을 하지만 못하더라도 내년에 입법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거니까 충분한 논의를 전제로 해서 좀 과감한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그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낸 투자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인데요.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정부와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향방을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지금 거래세 내잖아요. 네네. 거래세도 내고 금투세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법안은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네. 거래세는 종전의 이제 절반 수준 정도로 이제 크게 떨어뜨리는 그런 계획은 발표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는 여전히 내는 거죠. 거래세도 내고 금투세도 내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 있고요. 원래 2020년 당시에 금투세가 도입될 시기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명분은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고 이거 왜곡 효과가 크거든요. 네. 그리고 손실이 나도 계속 세금을 내는 구조란 네, 말이죠. 그래서 이걸 소득이 나는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바람직한 방향이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처음 당시 20년 7월에 나왔던 그 개정안에는 거래세를 아주 조금만 낮추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거래세를 축소 폐지하는 걸 천명을 하고 주식 투자도 이제 전면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으로 갔으면 조금 더 건강한 논의가 됐을 텐데 네. 거래세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세제실에 또 입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거래세 세수는 이 금투세에서 기대하는 세수의 몇 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수의 손실이 크죠. 그래서 거래세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제 이런 입장도 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은 거래세는 이제 절반 정도로 줄이고 네. 또 금투세는 도입하되 절름발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전히 슈퍼 리치만 내게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낸다면 지금은 매년 5천만 원 이상 네. 소득을 얻는 사람 낸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그 당초의 그 취지를 살려야 된다.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존의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이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이제 불리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고액의 펀드를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주식형 펀드가 아니다라고 하면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제 과세 체계가 지금 배당 소득이라는 세목으로 걷고 있거든요. 이 배당 소득이 이제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합산을 해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는데 우리 종합소득세 세율 구조를 보면 최고 세율이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쳤을 때 49.5%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반이에요. 반에 가까이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분들한테는 그 세금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면 이분들은 이제 뭐 22%하고 27.5% 이제 두 가지 구간으로 세금이 나눠져서 과세가 되는데 불교과세라고 해가지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하고 합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이 내고 끝나는 세금이 되니까 49.5% 대비해서 27.5%까지로 이제 과세가 돼버리면
절반가량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왜 많은 그런 소액 투자가들이 일반 투자가들이 그러면 금투세 폐지에 주장하느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로서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크고 관심을 끌면서 이제 새로운 투자 계층이 생겼는데 저는 이게 꼭 슈퍼 리치에 대한 세금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거세게 반대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어렵고 근로소득만으로 재산 형성이 어려운 이 시대에 또 부동산 투자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자산 금액에 주식 투자에 이렇게 높은 세금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고 이건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소득이 낮은 분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은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게 과세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금투세 전면 개정을 준비할 때 소득이 낮은 분은 비과세하거나 거의 그에 근접할 정도로 아주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5% 미만, 3% 이렇게 과세하는 게 어떤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실제로 그런지 조 기자가 또 자세히 알아왔다고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투세 시행에 따른 증시 충격 우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과거 대만 사례처럼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인데요.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아마 이탈이 될 것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뭐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습니다. 실제 1989년 대만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의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발표했는데요. 발표 한 달 만에 대만 지수는 36% 급락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1일 거래대금도 5분의 1 토막이 났죠. 대만 정부는 결국 1990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했습니다. 물론 대만 사례를 한국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당시 대만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함께 도입했는데 양도세보다 차명계좌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간 게 주가 하락의 더 큰 이유라는 분석이죠. 현재 금융실명제가 안착된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선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실제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 규모와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해외 주식, 펀드 등 모든 자산에 대해 연내 매도와 환매가 대거 일어날 우려마저 커지고 있죠. 해외 주요국의 과세 현황은 어떨까요? 미국, 일본, 독일 등 소득을 신고하는 선진적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증권 거래세는 없고 주식 양도세로 과세를 합니다. 반면 중국, 대만, 홍콩 등 원천 징수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양도세가 아닌 거래세를 과세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는 두 세금이 모두 과세되는데요. 이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먼저 거래세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시장이 위축될 거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자체가 과연 주식시장을 붕괴시킬 정도로 대규모 자금을 이탈시킬 정도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냐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저는 약간의 영향은 거래대금에 주겠지만 장기간 내지는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점치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8년 당시에 파생상품에 대한 전면 과세가 있었어요. 양도소득에 대한. 그전엔 파생상품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은 아시아에서 제일 큰데요. 금액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면 과세가 돼서 그때 어떤 말이 나왔냐면 똑같은 이 말이 나왔어요. 모든 자금이 이제 한국을 떠날 거다.
근데 결과는 어땠냐면은 20% 정도 거래대금이 줄었지만 지수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고요. 그리고 6개월 후가 되면서 그 대금은 거래 대금은 대체로 회복이 됐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늘어나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 시장이 붕괴할 정도로 과연 우리 시장이 약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주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이런 분들의 동향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슈퍼리치 큰손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이런 현행 양도 주식 양도 과세보단 금투세를 더 내심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염려하고 계신데 너무 비관적으로 처음부터 보지는 말자. 다만 지금 미국은 이제 계속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다가 이제 조금 조정 들어간다는 말은 있는데 이런 글로벌 시장의 주가 흐름 또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분들이 계속 들어올지 나갈지 이런 거시적인 흐름이 사실상 시장을 좌우할 거다. 앞서 말한 대만 사례는 우리가 충분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사안은 맞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여기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만은 그게 89년이면 몇 년도입니까? 35년, 6년 전이에요. 한국의 주식시장의 36년 수준이 36년 대만 수준만 못하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만 투자자들이 놀랬던 건 갑자기 발표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금 내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부과한세율은 20%가 아닙니다. 50%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만은 금융실명제를 안 하는 나라였어요. 제도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삼박자가 다 있었던 거죠. 다르군요. 네, 당연히 실패하죠. 지금 우리는 다 예고, 경고, 그다음에 준비 연습 다 했고 일부는 과세가 돼 왔고 대주주 기준으로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는 우리는 뭐 이미 다 마친 상태죠. 다만 투자자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자금 이탈을 염려하는 정도니 빨리 이 법을 보완하자. 보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명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금투세는 그럼 내년에 시행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였고 이 근거가 있고요. 또 정부도 대통령실 명령을 따라서 폐기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투자자의 상당 부분이 반대하는 법을 야당이 조세형평성만을 예를 들어서 강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마무리하면서 7월 말에 있을 세제 개편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가 맞는 건지 이 부분까지 한번 언급해 주시죠. 세수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재정 관리에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세제는 약간의 세수 발생이 있다, 세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예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세제에서 납세자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제거해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급되고 있는 세 가지 세금들의 세수 감소 효과는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언급되는 수준으로 보건대는 이렇게 수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제 합리화에 먼저 치중을 하고 나중에 또 필요한 세수 확충, 보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단순하게 세율만을 바꾼다라거나 과표를 바꾼다라거나 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조건으로 만족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공제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꾸고 확대를 시키고 조건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좀 개편이 되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는 세금이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그래서 세금을 뜯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래서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도 그렇고 세금을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경제 토크쇼 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